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에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저는 미래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대북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는 그동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가요, 남북한 간에 서로 포격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지고, 게다가 북한군이 어제 오후를 기해서 완전 무장한 전시 상태로 전환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늘 아침 시작된 주식시장 완전히 대마비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북한 리스크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었습니다. 왜? 이미 경제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북한이 전면적인 도발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내외 전문가들의 인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북한에서 겁먹고 있는 것은 우리 군 당국밖에 없었습니다. 미군이 떠나면 우리는 북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발 전시작전권 미군이 계속 갖고 계세요 하는 우리 군, 북한보다도 30조 원 이상, 30배 이상의 돈을 쓰는 우리 국방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북한의 위력을 크게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 리스크가 남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알려져 왔었는데 그 정설이 오늘 깨진 겁니다. 북한군이 완전 무장한 전시 상태로 전환한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전형적인 벼랑끝 전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로 전쟁을 할 의도가 있으면은 완전 무장한 전시 상태로 돌입한 걸 대외로 공표할 필요가 없어요. 쳐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북한이 실제로 쳐들어왔을 때는 바로 기습을 했지 않았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은 기습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즉 진짜로 전쟁할 생각이 있다면은 절대 완전 무장했다라고 남한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전쟁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음포를 놓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음포가 사실은 먹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대한민국한테만은 먹혀 들어갑니다. 왜 먹혀 들어가느냐? 전시작전 통제권이 남한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북한의 공격에 자위적인 수단으로 공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포격을 하고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북침을 한다든지 북한에게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미연합사령관, 즉 미군의 허락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 군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물론 군에서는 미국이 없이 혹은 미국이 없이 북한을 이길 수가 없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미국이 있는데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비싼 무장을 해서 굳이 미군을 쫓아내고 북한과 대결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라고 뭐 하는 생각도 있어서 뭐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계속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북한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 무장 전시 상태로 전환했다고 치더라도 남한도 대응해서 경계태세를 높이기는 하겠지만은 남쪽이 북침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의 도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남한의 약점을 간파해서 공격을 하는 북한 김정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뭐 손자병법에도 나온다고 했던가요? 내부가 불안하면 외부로 관심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3대 세습의 그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관심을 대외로 쏟기 위해서 남한에 대한 공격을 지시했는지도 모릅니다. 대북 확성기 하니까 잘 됐다. 거기에 쏴라. 그러나 기습하지 말고 반드시 경고하고 쏴라. 뭐 그렇게 아마 지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습했다가는 진짜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니까. 군사 전문가들은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이 승리한다고 다들 내다봅니다. 다만 남한이 입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뿐이죠. 김정은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남한과 전쟁하면은
자기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진짜 전쟁할 의도는 없지만은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태세를 보여줌으로써 뭔가 협상의 우위에 서기 위한 북한의 진행적인 벼랑 끝 전술 전략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훌륭하게 구사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준 우리의 대응 태세에 대한 회의와 불안이 커질 뿐입니다. 자, 잠시 후 광고 듣고 본격적인 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 땅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 땅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 땅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 땅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오피니언 피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 사설 코너의 키워드는 딱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북한, 전승절, 한명숙. 북한 얘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군이 어제 로켓포로 추정이 되는 포탄 수발을 서부전선 남쪽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쐈습니다. 지난 4일 이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 대해서 우리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니까 군사적 대응을 북한이 한 겁니다. 우리군은 북한군이 포탄을 발사한 위치를 파악해서 발사 지점을 겨냥해 포탄 수십 발로 대응 포격을 했다고 밝혔죠. 이에 북한군이 재차 대응 포격을 하지 않았고 우리군도 추가 포격을 하지는 않아서 사태가 확산되지 않은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경향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남측 지뢰 매설에 포격까지 한 북한 용납할 수 없다. 북한군 포격은 대북 방송용 확성기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포탄이 떨어진 곳은 경기 연천군 중면 삼곶리 야산이었습니다. 삼곶리 야산 일대는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 민통선이지만
농민들이 콩과 옥수수, 깨 등을 재배하는 밭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칫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중면 사무소는 군사분계선에서 직선거리로 5km, 연천군청은 12km 남짓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정부는 연천군에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민통선 마을 주민에게는 외출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화도 주민들도 대피해야 했습니다. 북한군이 도발하면은요, 안전한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군 포병의 주력인 방사포는 종류에 따라 사정거리가 8km에서 길게는 170km에 이릅니다. 개성에서 50km 거리에 있는 서울도 사정권에 있습니다. 보름 전에 지루에 도발 때는 젊은 장병 2명이 크게 다치고도 우리 군은 우왕좌왕하느라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경향은 짚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최근 움직임을 파악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1시간여 만에 원점을 파악해 대응 포격을 하는 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북한군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일대 소초에서 남쪽을 향해 사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장면이 자주 관측됐습니다. 또 최전방 부대 포사격 훈련의 빈도와 강도도 높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대화 복원을 그토록 강조하던 북한의 두 얼굴을 확인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경향은 얘기합니다. 일단 우리 군의 대응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군요. 예. 아이, 그러면은 이거마저 대응 못했다면 진짜 국민에게 주는 실망이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 근데 궁금한 게 북한에서 당연히 그런 걸 공개하지 않겠지만은 원점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수십 발을 쏟아부었다는 건데 원점이 타격이 제대로 됐는지 그쪽 피해 상황은 어떤지 등등은 그걸 알 수가 정확하게는 없죠. 모르는 거겠죠. 나중에 이제 뭐 탈북자들 통해서 또 종편에서 나오겠죠. 그게 뭐 대포백 레이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원점 파악은 1시간이나 걸렸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지경인데요. 저는 이제 경향신문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대화 복원을 그토록 강조하던 북한의 두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벼랑끝 점수를 쓰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화를 원하니까 때를 세게 쓰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제 이명박 정권 때는 뭐 남북 관계라는 그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일단 논의로 친다면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마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로 간의 이익에 따라서 뭐 했던 행위인 것으로 나중에 역사가 증명하긴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김일성 두 사람이 이 7.4 공동선언을 뭐 했다든지 이런 과거. 7.4 공동성명이 북한은 주석제로 김일성 1인 통치를 강화하고 남한은 유신헌 법을 통해서 박정희 1인 통치를 강화했다는 그 목적으로 오히려 남북대화가 악용됐다는 역사적 평가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그런 7.4 공동성명의 주역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했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남북대화를 통해서 남한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체제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까지 듭니다. 그게 과거 북한은 어렵게 살긴 해도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집단 이런 식으로 비춰졌거든요. 그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에 대해서 한 행위들을 보면은 비핵 개방 3천을 대북 정책으로 내놨던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핵을 없애고 개방을 하면은 니들 국민소득 3,000달러로 만들어줄게 하는 게 이명박의 대북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명박 정권하고 일체 대화를 안 했던 거죠.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사실 말로는 남북대화를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정책은 오히려 극우 세력들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이런 데 더 몰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느 정도 내부 사정이 괜찮았다면 남북 대화를 안 했을 거예요. 자기들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남북 간의 대화를 구걸해 왔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취약하고 불안하다는 얘기죠.
남한의 지원이 없이는 더 이상 지탱이 어려운 그 내부 사정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안 그러면은 자존심밖에 남은 게 없는 저 북한이 왜 남한 박근혜 정권에게 대화를 구걸할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말로는 남북 대화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명박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대북 봉쇄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남한은 대북 확성기 목함 지뢰를 이제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는 게요. 사실 서로 간에 확성기 방송하면은 체제가 우월하거나 잘 사는 곳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과거에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했어요. 그때는 북한이 잘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홀려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간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고 들었어요. 가가지고 뭐 존나게 고생하고 후회는 했다 이런 얘기는 또 나중에 흘러나오기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북한은 지금 체제적인 측면에서 남한보다 훨씬 못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 3대 세습이라는 거는, 이 뭐 왕조 시대도 아니고, 사실 뭐, 아무리 백두혈통 지랄 연명을 떨어봤자, 이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 설득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체제적으로 이미 열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는요, 항상 진실을 얘기하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포탄을 쏘고, 우리가 뭐 적절하게 대응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북한이 대응 사격을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만약 대응 사격을 했다면은 전쟁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지전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국지전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포를 쏴가지고 남한에 경고 사격을 하고, 그리고 대응 사격이 올 거 분명히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주자. 대신, 남한을 갖다가 혼란에 불러일으키고, 사실 그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오늘 아침 주식시장 완전히 그냥 폭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저는 뭐 주식시장이 폭락했는지, 뭐 폭등했는지 잘 몰랐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걸 보고 알았어요. 뭐, 경제장관, 기획재정부에서 뭐 경제 관련 뭐 무슨, 관계자 회의를 했는데, 뭐 대북 리스크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북한의 노림수가 바로 그겁니다. 매우 과격한 도발을 해서 남한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그 혼란에서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올라오고 그래서 남북 대화를 유도한다. 이런 전략 속에서 움직였다는 것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은 정말로 진정으로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타격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생각했으면 남한의 대응 사격이 있을 때 또 대응 사격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 대응 사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았겠지만 국지전은 반드시 발발했을 겁니다. 북한은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격하고 맞아주고 일단 스톱을 한 거죠. 그리고 전통문이든가요? 보내가지고 대화할 의지 있다. 그러니까, 출로를 찾자. 대화를 오죽 안 해줬으면은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행위가 용납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다행히 지금 우리 국민이 피해가 없어서 그렇지 경향신문 사설 얘기대로 그쪽에 민통선에 농사 짓는 주민들이 들어갔다가 포격을 맞아가지고 사망이라도 해보십시오. 전쟁 불사 이론이 아마 불꽃처럼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쟁이라는 건 늘 이기든 지든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그 반격을 받았을 때 특히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밀집해 있는 대한민국은 그 자체가 말하자면 지뢰밭이에요. 여기다가 북한이 뭐 아이씨바 이판사판 해가지고 장사정포를 갖다가 갈겨버리면은 우리 국민들 다수가 피해를 입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 생산시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많아가지고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위기관리라는 것이 정권의 책임이죠. 위기관리라는 것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그게 바로 위기관리 아닙니까? 근데 현재 우리 정권에서는 위기관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 아무리 남북 동서 냉전 시대에도 소련의 서기장과 미국의 대통령은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그 치열한 와중에서도 영국과 독일 외교적인 협상은 계속했어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현재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외교적인 통로는 마련해 둬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런 통로도 없이 그냥 뭐 방송하고 쏘고 그리고 북한이 다시 이제 더 이상 안 쏠 테니까 제발 좀 대화 좀 해줘 이런 액을 하는 이런 상황을 이전까지 만들어낸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경향신문은 일단 군의 대응 자체는 평가를 하고 있고 북한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여기 북한에서 우리한테 포탄을 쐈는데 그게 우리가 대응을 했다선 치더라도 이걸 와도 그대로 냅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자, 다음 토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북한 얘기 하려지만 한두 끝도 없으니까. 자, 이게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한 2년 걸렸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의원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9억여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한테서 받았다는 혐의죠. 이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인 한명숙 의원, 의원직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가 될까요? 수감이 될 것으로 보이죠. 시민운동가 출신의 전직 국무총리마저 불법 자금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정치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목소리가 일단은 높은 것 같습니다. 한결의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한 전 총리의 유죄 확정, 이렇습니다. 기소 이후 5년 넘게 끌어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의원에게 돈을 주었다는 건설업체 대표의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자꾸 바뀌니까요.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반대로 2심 재판부는 검찰 진술을 받아들여서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8대5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한 5명도 한 의원이 최소한 3억 원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결국 그가 돈을 받았다는 그 금액, 그 받았다는 돈의 액수에만 차이가 있을 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건 대법관 모두 사실로 인정한 셈입니다. 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불리한 판결이 잇따르고 이것이 야당 옥죄기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검은 돈이 난마처럼 얽혀 공생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할 우리 정치의 큰 고질이라는 게 한결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자살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검은 돈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영영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온화한 이미지를 가진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겠고요. 검찰이 한 의원을 표적으로 삼아서 잇따라 기획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무총리의 동생이 건설업자한테서 나온 1억 원짜리 수표를 전세금으로 사용했던 점이나 그의 비서가 거액의 돈을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점 등은 누가 봐도 매우 부적절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게 통용되는 정치 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국회의원과 정치인, 고위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은 비로소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겨레는 지적을 합니다. 야당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검찰에 의해 법원마저 정치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야당으로서는 최소한의 찍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겨레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야당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 의해서 법원마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애둘러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결국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과연 검은 돈 없이 정치가 가능한 것이냐, 이런 문제.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검은 돈 없이 정치를 하려면은 우선 정치 비용이 첫째는 줄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은 현행 법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1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으면은 연말 정산 때 10만 원 바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한도액은 있습니다만 1억 얼마인가 뭐 한도액이 있어요. 그 한도액까지밖에 후원을 받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한도액 1억 5천이라고 칩시다. 1억 5천 정도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한다면은 조달이 불가능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달된 1억 5천을 가지고 허투루 쓰지 않고 제대로 써서 정치가 가능해야 사실은 이런 검은 돈이 오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불식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후원 받아가지고 그 1억 5천 정도 가지고 충분히 정치가 가능한데 뭐 하려고 뭐 아주 돈에 미친 환장한 정치인이 아니라면은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 정치 풍토를 만들어 나가려면요. 현재의 그 정치 제도부터 개선을 해야 됩니다. 1인 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아예 없애고 독일처럼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그야말로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은 아마 정치 자금 사용 빈도가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 개편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안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진지한 질문은 바로 정치가 적은 돈으로 가능해야만 한다.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만 한다. 이게 우리에게 준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의 정치성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한명숙에 대한 표적수사였습니다. 표적수사를 해도 안 걸리는 사람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KBS 사장을 했던 정현주 선배 같은 분은 KBS 사장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표적수사를 해가지고 뭐 온갖 걸 다 뒤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안 걸렸어요. 하나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던 겁니다. 이해찬 전 총리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 정권 바뀌고 나니까 뭐 온갖 친구들까지 다 뒤져가지고 친구들이 야 니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호소까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도 안 걸려서 이해찬 살아남았습니다. 유시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은 있어요. 이게 짜다, 덕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왜? 유시민 전 장관의 책에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자기 고등학교 선배인가 뭐 대학 선배인가 한 분 찾아와가지고 뭔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장관 시절에요? 네, 장관 시절에 뭐 보건복지부니까 뭐 이래저래 부탁받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힘도 세죠. 네. 그런데 결국은 안 들어줬다고 씁니다. 결국은 그 책에 그렇게 써요. 결국은 안 들어줬다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뭐 유시민은 안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탁을 해가지고 거절을 당한 뭐 고등학교 선배인지 동창인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시민이 그 새끼 말이야. 장관 됐는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데 안 해준다. 전부 욕하고 다닐 겁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고 고고하게 살면 어디 가든 사방에서 욕도 먹습니다. 김재철이처럼 그렇게 해야 욕을 안 얻어먹는 거예요.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면서 팍팍 그냥 키마이도 쓰고. 가만히 보면은 뭐 우리 보수 진영은 미국 참 좋아하는데 네. 미국 정치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의 힘을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원해서 모금할 수 있는 돈의 규모도 이 어떤 돈의 가치나 이런 거를 비교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많고요. 또 얼마든지 그걸로 위세를 떨칠 수도 있고 지금 뭐 힐러리를 다음 유력한 대통령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벌써 정치 자금이 그쪽으로 다 모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이게 척도가 되는 것인데 미디어 정치이기 때문에 예.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사실 또 미국은 넓은 나라 아닙니까? 선거운동을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 그리고 여기 매체에 등장하는 건 거기도 기계적 균형을 잡기 때문에 힐러리가 3분 나오면은 그 공화당 후보도 3분 내보내고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방송 시간을 자기 돈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즉 광고입니다. 예. 그래서 광고 어마어마하게 큰 돈 듭니다. 그래서 모금을 많이 받으면은 광고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표를 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은 진짜 정치마저도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서 대놓고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네. 그 보면 미국은 뭐 정당이나 개인 의원들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반짝반짝하면서 도네이션 칸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우리는 좀 뭔가 이런 거죠. 이게 좀 위선적인 면이 있어요. 정치를 하려면은 정치인한테 가가지고 밥 한 번 얻어먹으면 지 돈 낼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선배로서 후배들 밥 많이 사줘봤지만은 한 명 사줄 때는 아무 부담 없어요. 그냥 10명이 되고 20명이 되면은 하이 진짜 밥 한번 사면은 돈이 수십만 원이 날아가 버리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유권자들은 공짜를 바라고 심지어는 선거 때는 돈까지 주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정치인이 검은 돈 조달하면 나쁜 새끼라고 매도합니다. 이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위선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미국은 그런 위선이 없습니다. 그래? 아니 씀씀이만에 대한 규제만 적절하게 하고 하면은 돈을 얼마든지 먹고 마는 건 상관없다. 이런 주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지. 우리가 정치인들이 밥을 살 수 없다, 술을 살 수 없다, 이게 규정을 하는 것도 1억 몇천만 원에 대한 모금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매수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두 번째의 반성 대목은 이런 측면이 아니고 한명숙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표적 수사했다라는 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검찰은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검찰을 손아귀에 집어넣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쫓아내고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정치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랬을 때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같은 정치와 독립된 기관이 맡아야 이런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권의 입김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특히 권력의 입김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한명숙을 수사한다면 누구도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겁게 한명숙 총리의 유죄학증을 받아들이라 이따위 식의 사설을 쓸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라면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비난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다. 여권 해라. 니들 뭐가 무서워서 못하느냐. 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생겨가지고 권력의 입김에서 보호해서 만약 벗어나게 되면 니들 권릴 게 많아서 그러냐? 당당히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자유롭고 그런 객관적인 신망을 얻는 데가 있다면은 정치 자체가 깨끗해지지 어느 정파에 유리하고 불리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새누리당이 반대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자유롭지 못한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하게 나와요. 검찰 수사가 되면 여당 한 명 있으면 야당 한 명 나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심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의심에서 검찰도 자유로워지고 싶으면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장관, 차관, 특히 청와대 핵심 권력층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 전담하면 됩니다. 검찰에서도 핵심 인력들 뽑아가지고 글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생겨도 핵심 인력은 검찰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검찰과 다른 점은, 지금의 검찰은 법무부의 장악 통제를 받게 되고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해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식의 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되면은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저는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정권에 빌붙어서 출세하려는 그런 식의 검사는 오히려 도태되고 이제 진짜 비리를 찾아서 수사하는 그런 검찰이, 저는 진짜 검찰이 대우받는 시대가 되려면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의원 일단 시작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5만 달러를 미화로 다발로 받았는지 바로 그 사건이었죠. 네. 이 한만호 전 대표와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도 비슷했을 걸로 보이는데, 그 민변 출신 백승원 변호사 이런 분들이 변론을 쫙 했고, 그때 재판이 굉장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때 취재를 재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했는데요. 네. 진짜 치열했고, 그냥 나날이 공판만 열리면 그 스케치 기사 쓰느냐고 굉장히 바빴었습니다. 근데 정말 뜨거웠고, 정말 치열했고, 첨예하고, 정말 참 많은 얘기가 있었죠. 중요한 건 검찰이 무지하게 공을 들였다는 겁니다. 네.
공판장에 재판장에 보통 공판부가 나와서 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죠. 수사검사들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건 수사검사가 늘상 따라 붙었고 심지어 특수 1부가 그때 했죠. 특수 1부장이 재판정에 직접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진행 중인데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 건 요거를 또 들고 나왔죠. 예, 기억들 많이 나실 겁니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또 한 건을 들어간 겁니다. 검찰들의 행태가 좀 이런 게 있어요. 전직 총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물을 잡아넣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인 이상, 뭐 정치적인 뭐 이유는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 뿐이지 뭔가 전직 총리쯤 되는 거물이 뭔가에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그걸 수사한다면은 그 수사하는 검사들의 입장에서도 뭔가 보람이 있고 그럴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보람을 진짜 보람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정치권과 입김이 전혀 무관한 그런 행태를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사들도 뭐 솔직히 보람찬 검사 생활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말이야. 야, 이명박이가 정권 바뀌니까, 노무현 정권 조지려고, 온갖 놈을 다 털어봤는데, 뭐, 진짜로 조지고 싶은 이해찬은 틀리는 것도 없고, 유시민도 틀리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한 명씩이라도 잡아넣자. 그런 의심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거는, 결국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 다음에 검사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가 집권자의 의중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심을 받은 거고 뭐 그건 의심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니라고 얘기 못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명숙 사건에서 교훈을 얻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검찰이 이 정치권에서 독립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진짜로 정치권과 무관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정치권과 무관하게 하려면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장을 그야말로 정치권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뽑게 만들면 됩니다. 그게 제일 간단한 문제예요. 지금은 검찰총장을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래서 권력자와 무관하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토대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게 무관하게 뽑힌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장이 자기 마음에 맞는 검사들을 쫙 데리고 와가지고 진용을 짜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하게 저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검찰의 고위직, 특히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으면 됩니다. 뭐 그러려면은 지방의 그 고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동시에 선거로 러닝메이트를 해가지고 선거로 뽑아야죠. 이렇게 해서 하는 나라들이 있죠. 네, 미국도 그러고 있고. 선거로 뽑으면은 선거로 뽑아도 권력과 완전 무관할 수는 없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하튼 선거로 뽑게 되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새누리당 의원들 권력의 힘이 막강할 때는 여당이라고 박근혜한테 찍소리 안 하고 그냥 고개 숙여 지내지만은 이제 임기 말쯤 되면은 뭐 목에 힘주고 붙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선거로 뽑히면은 최소한 권력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숨통이라도 터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출제로 바꾸든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든지 이런 우리가 말하자면은 대처를 할 그런 반성을 할 시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형이 확정된 거잖아요. 네. 여러 여건상 바로 수감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법원 취재를 꽤 오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많이 본 장면이 있어요. 근데 볼 때마다 너무 참 무섭고 안타깝고 그런 건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은 재판장이 선고를 한 다음에 실형을 선고했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합니다. 법정 구속이 되죠, 보통. 예, 이 법정에서 구속합니다 하면서 누구 가족 누구에게 연락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청원 경찰들이 내지는 교도관들이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런 장면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이 정치적인 맥락이나 법리상의 그런 것보다는 어느 한 사람이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좀 무서운 일인 것 같아서 참 어떻게 경우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슬픕니다. 예.
그 고법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이게 대법으로 상고를 하더라도 예.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저도 몇 번 봤거든요. 뭐 거의 그렇게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는 건데 한명수 재량으로 할 수도 있긴 할 겁니다. 재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고령 그렇죠. 도저히 의료도 없다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 상고가 예. 허용되지 않았나고 보는데요. 뭐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보통 한 3, 4일 정도 시간을 주는데 하루밖에 시간을 안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지엽적인 문제고 뭐가 이쁘다고 시간 많이 주겠습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결국은 권력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이 거물급 전직 총리가 그런 식으로 만약 됐다고 쳐보십시오. 충분하게 시간 줬을 겁니다. 충분하게. 근데 그건 이제 뭐 지역적인 문제고 오히려 이 문제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검찰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대법 저는 합의부에서는 8대5로 했더니 이런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권력의 영향도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 뭐 청와대에서 전화를 가지고 야 한명숙이 그 유죄시켜 이런 식으로는 안 하죠. 그러나 알게 모르게 자기 임명권자가 누군지 이런 점을 눈치 안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법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중신제가 아니거든요. 5년 지나면 나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6년인가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의 그 진로 이런 것도 고민해 볼 때 임명권자 누가 자기를 추천해 줬는가 이런 점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법원을 다양한 생태계로 대법원을 특히 바꾸려면은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때는 다양했어요. 그때는 그 이전 대법관들은 지금처럼 그냥 고루하기 짝이 없는 뭐 50대 서울대 법대 출신 남성 위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소수자 배려 이런 점들이 이제 비로소 반영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가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있는 그런 이제 대법원이 됐었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이명박 박근혜가 사실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놓은 거죠. 그래서 대법원을 의 생태계, 대법관의 생태계를 다양성 있게 바꾸려면은 저는 권력을 교체하는 것 위한 따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그리고 검찰의 경우에는 뭐 권력이 교체돼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번에 제기하면은 뭐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될 저는 소지가 있다고 봐요. 너무나 처절하게 늦게 봤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바뀌면은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려면은 권력 교체 뭐 하려합니까? 똑같이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힘을 주기 위해서 권력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검찰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인적 독립을 했던 겁니다. 내가 가서 말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했더니 이게 완전히 개판 오존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시스템적으로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도 독립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권력 교체를 통해서 반드시 일으켜야 되고 그런 권력 교체가 있을 때 한명숙과 같은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설사 일어났다 손 치더라도 개탄하는 일은 없어질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중립한 누가 봐도 객관적인 데서 한명숙 유죄를 때렸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사람 잘못된 모양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정치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독립은 무슨 얼어 죽을 독립 완전히 신여 노릇하고 있으니까 한명숙 불쌍하다 하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뭐 솔직히 톡 까놓고 그런 거죠. 예. 어쨌든 뭐 인간적으로도 많이 좀 바라보게 됩니다. 한명숙 의원 그간 살아온 길이라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근데 또 옥살이를 모진 시절을 앞두게 됐습니다. 참 어찌됐든 전후 좌우 맥락이 어떠하든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겁니다. 뭐 위로를 건넬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자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이사장님도 베이비 부머 세대신 건가요? 그렇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라고 얘기했잖아. 예, 베이비 부머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남다르게 다가갈 듯한 에세이가 한 편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경향신문 여적에 오늘 실린 글인데. 아, 이 방송되는 얘기였어? 예, 그렇죠. 신동호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이죠? 신동호 논설위원은 제가 경향시험 공부할 때 바로 제 직속 후배였습니다. 한기수 후배? 네. 아, 그렇군요. 신동호 논설위원이 오늘 여적에 에세이를 한 편 썼고,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나이 사실은 점점점. 예, 네.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자, 50대 중후반 베이비 부머에게는 세 가지 생일이 있습니다. 음력 생년월일, 양력 생년월일, 또 호적에 신고된 생년월일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경우에 따라 여럿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부모 세대가 부여한 음력 생일이나 현재 자식 세대를 위해 쇠는 양력 생일로 한 가지 나이를 계산하는 게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 나이는 호적상의 나이이고요. 그것이 실제 나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이비 부머의 호적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대개 한두 살 정도 적다고 합니다. 당시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출생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게 보통이었고, 나중에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실제보다 늦은 날짜로 신고하는 일이 많았던 탓입니다. 물론 실제 나이보다 많게 신고하는 사례도 없진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동생이 태어날 무렵 형이 죽는 바람에 동생이 형의 이름과 호적 나이를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입니다. 호적 나이와 실제 나이의 불일치가 개인의 삶에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된다면 나중에라도 바로잡는 것이 맞습니다. 취학, 취업, 공직 진출 등 연령 제한이 있는 영역에서 특히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가수 이선희 씨는 1991년 6.20 광역의원 선거 출마 자격을 얻기 위해 24세에서 27세로 호적 나이를 정정했습니다. 이 가수 이은하 씨의 경우 방송 출연을 위해 1974년 실제 나이보다 3살 올렸다가 2007년 다시 원래 나이로 정정 신청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최근 이 정년 퇴직 시기를 늦추거나 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나이 정정 신청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를 주도하는 세대가 바로 세 가지 생일을 가진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이들은 생명 연장의 꿈만큼이나 절박한 게 정년 연장의 꿈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일할 의지와 필요가 강렬합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60세 정년이 의무화되죠. 한두 살 나이를 줄여서 정년을 5년 이상 늘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나이 정정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으로 반드시 정년 연장을 보장받는 것도 아닙니다. 입사 때의 생년월일을 정년 기준으로 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나이가 왼수인 시대요. 그런 세상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정년 연장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이를 재조정하려는 시도가 많은 거 참, 예, 이제 슬픈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뭐, 참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부쩍 늘었다고 하잖아요. 예, 뭐, 자료에 근거한 늘어봤자 것이겠죠. 뭐 0.1%에서 0.2%로 늘어서 100% 증가했다는 식의 숫자 노르면은 우리 뭐 사실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저는 크게 뭐 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년이 이제 60세로 늘어나는 것은 뭐 사회적으로 당연한 거죠. 왜?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에 60이면은 뭐 이제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해도 뭐 환갑 지냈으면 됐지 뭐 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60대 죽으면은 뭐라고 그러지? 요절했다고 그럽니다. 요절. 옛날엔 40대에 죽어야 그래도 요절이라는 말을 쓰긴 썼는데 그보다 더 이전에 죽어야 이제 요절이라는 말을 썼죠. 실제로는. 근데 요즘은 60대 죽어도 요절이라는 말을 농담처럼 할 정도로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교육기간이 늘어납니다. 말하자면은 평균 연령을 50세로 잡았을 때의 교육기간과 평균 연령을 60세로 잡았을 때의 교육기간 혹은 70세, 80세, 90세의 교육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50세만 되면은 이제 사실 장수했다고 다들 여겼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한 30대부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50대까지 일하면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육을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뭐 대학원 나오고 뭐 하고 해가지고 33살에 만약 취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50이면은 17년 뒤에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야 되고 교육기간도 늘어나고 또 세 번째 특징은 결혼이 늦어집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정년 연장이 됐다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정년 연장은 임금 피크제하고 반드시 또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많죠. 뭐 사실 형편어려운 기업이면은 정년 아무 의미 없거든요. 회사가 망하는데 정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정년 연장을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업에 이제 해당하는 일인데 그 안정적인 기업에서는 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이가 든 고임금의 사람들을 60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엊그젠가 제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진짜 자르고 싶은 놈이 있으면 임원으로 승진시키면 돼. 뭐 51세 때 임원 시켜가지고 52세 때 자르면 돼요. 이런 편법들이 존재하고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오너들의 수단 방법은 그야말로 그 한계가 없기 때문에 또 무슨 방법을 써가지고 정년 60세를 무력화시킬지도 모릅니다. 저 아는 어떤 어른한테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원 안 되고 간부로 꽉 채우고 나오셨거든요. 잘 버티신 거죠. 내가 성공했다. 왜 성공했냐면 정년을 단순히 채운 것만으로 성공했다는 게 아니고 임원이 안 되도록 엄청 눈치를 보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조간의 맥락이 있겠지만 그런 말을 하신다는 게 가늘고 길게 살았다는 그렇죠. 얘기지. 그러니까 임원 안 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냐. 네, 성공했다. 적당히 조금 뭐 평가는 저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밀려도 안 되고 그거 진짜 어려운 거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농담. 근데 임원 승진시켜주면은 그것도 거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해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것은 입사 동기들이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뭐 신문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입사 동기들이 존재해서 한 10년 지나면은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사고가 나가지고 죽든가 회사를 떠나든가 뭐 일이 생깁니다. 15년 또 몇 명 사라져요. 20년 또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 건데 이제 이사가 될 나이가 됐는데
동기들 중에서 누구는 이사 승진하고 누구는 자기는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야 이번 기수에 이사된 놈들은 내년에 다 자르기 위해서 이사 승진시켰대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가 되고 싶어합니다. 보통은. 그런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사라고 승진시켜서 자르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기업에서 이사되는 걸 마다치 않는 이유는 이게 뭐 군대에서 대령하고 완스타하고 천지 차이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반 직원과 임원의 대우가 크고요. 직원의 경우에는 연차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임원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뭐 퇴직금도 많이 받아 나가고 1년 있다 나가더라도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 배당도 뭐 크게 해주고 뭐 이런 거. 이사회 회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하더라도 빨리 치우는 게 이익이다라고 보고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죠. 뭐 이런 재미없는 글을 갖다가 우리 신동원 논설위원께서 쓰셨을까? 아유, 후배분이 있으셔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아유, 그러네, 이렇게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0대인 김효진 PD가 공감하는 건데,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별로 공감이 안 가, 이거. 예. 뭐 이런 걸 썼어요. 뭔가. 농담입니다. 뭔가 뭐랄까, 현재 그 세대시니까. 네. 여러모로 좀 씁쓸하고 그런 우리 신동원 논설위원 뭐 쓸데없는 얘기라고 그래 뭐 이러는 거 아니십니까? 신동원 논설위원은 뭐 제 경향신문 한 해 후배고 저하고 같이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 한 해 차이가 큽니다. 군대에서도 바로 병장이 밑에 있는 상병을 갈구지 1병이나 2등병 상대 안 합니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신동원 논설위원도 제 바로 직속 후배로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이 차이는 좀 납니다. 저는 이제 75년도에 대학을 입학해서 85년도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10년 만에 졸업을 해서 나이 차이는 조금 납니다만은 하여튼 신동원 논설위를 글을 읽으니까 그런 옛날 일도 기억이 나네요.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서영스타임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